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우르릉쾅 천둥 소리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어 밝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안채 마당. 마님이 어린 동자승의 가녀린 발목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들어가거라. 어서 들어가래도. 마님, 무섭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7살 동자승 무영이 겁에 질려 애원하지만 마님의 눈에는 광기 어린 집착만이 이글거립니다. 쾅! 문이 굳게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기막힌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경기도 한 고을에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부를 누리는 집안이 있었으니 바로 김대감 댁이었습니다. 김대감은 50줄에 접어든 이 고을 제일가는 천석군으로 사방 백리 안에 그의 땅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품은 과묵했지만 계산이 빠르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4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기품이 있었습니다. 불공도 열심히 들이는 그녀는 겉으로는 자비로운 불자로 통했지요. 하지만 아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만큼은 자비가 아닌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늦둥이로 얻은 외동아들 석주가 있었습니다. 겨우 15살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귀하게만 자란 탓에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허약했지요. 그런 석주가 보름 전부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식은 땀을 흘리며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아이가 저녁이 되자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석주 아버지, 아무래도 큰일 났소. 마님이 사랑채로 달려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김대감도 아들의 병세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지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여보, 32밖에 점 잘 보는 무당이 있다 하니 한번 불러봅시다. 점쟁이라니. 내가 양반인데 그런 천한 것들을. 아드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김대감도 마님의 간곡한 청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용한 점쟁이는 석주를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찼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혼탁한 눈을 가진 그 노파는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쯧쯧. 아들 놈 명줄이 다 타들어가고 있구먼. 이번 고비를 넘기기 힘들게야. 마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제발 방도 좀 일러주십시오.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 석주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점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한 방으로 자리를 옮겨 신중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액바지가 필요해. 아주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진 아이가 대신 죽어줘야 내 아들이 살아. 연고 없는 아이를 찾아 집으로 데려오게. 그리고 보름 뒤 보름달이 뜨는 밤 둘을 한 방에 재우면 저승사자가 그 아이를 데려갈 게야. 김대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여. 남의 자식을 죽여서 내 자식을 살린다니. 그건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석주 아버지, 우리 석주가 죽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렵니까? 마님의 필사적인 외침에 김대감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그날부터 눈에 핏발을 세우고 연고 없는 아이를 찾아 헤맸지요. 며칠을 헤매던 끝에 마님은 깊은 산속 암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부모 없이 자라는 7살짜리 동자승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나는 그 절에 다녀오겠소. 당신이 직접 가겠다는 거요? 산길이 험한데. 아들을 살리는 일인데 이 정도 고생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마님은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평소라면 가마를 타고도 힘들어했을 길이었지만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침내 남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암자에서는 앳된 아이의 독경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법당 한쪽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연부를 외는 아이 바로 무영이었습니다. 무영은 7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티 없이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낡은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에서는 묘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버려진 채 주지 스님 밑에서 자란 무영은 가진 것 없이 자랐지만 마음만은 부처님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이 보낸 선동가도 같았습니다. 마님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점쟁이가 말한 맑고 깨끗한 기운이 바로 저것임을 단박에 알아차린 것이죠. 마님은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짐짓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주지 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 소인은 아랫마을 김대감댁 안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갈 곳 없는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싶어 이리 찾아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육순이 넘은 노승으로 평생을 산속에서 수행만 하며 살아온 순박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화려한 비단옥과 거액의 시주 약속에 그만 마음을 놓고 말았지요. 마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펼쳤습니다. 우리 집에 병든 아들이 하나 있어 늘 외롭게 지냅니다. 저 아이를 동생으로 삼아 함께 공부시키고 싶습니다. 결국 스님은 무영을 불러 마님에게 인사시켰습니다. 무영아, 이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정말요? 제게도 어머니가 생긴 건가요? 무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은 서둘러 무영의 작은 손을 잡아 끌었지요.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무영은 마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손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김대감 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김대감이 나와 무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네, 이 아이면 됩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영의 운명도 굳게 잠겨버렸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기와집들이 무영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암자의 초라한 움막에서 자란 무영에게 김대감 댁은 그야말로 궁궐처럼 보였지요. 어머니,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인가요? 그래,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란다. 마님은 무영을 안채로 데려가 깨끗한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비단 이불이 깔려 있고 작은 책상과 옷장까지 갖춰진 방이었지요. 무영은 그저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김대감이 담뱃대를 물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녕 그 아이로 우리 석주를 살릴 수 있겠소? 점쟁이가 그리 일렀지 않습니까? 보름만 기다리면 됩니다. 됐지. 이게 하늘의 뜻이길 바랄 뿐이오. 김대감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무영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도련님의 삶이었지요. 비단옷에 밥상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과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산에서는 나물죽으로 연명하던 무영에게 이 모든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하인들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무영을 작은 도련님이라 부르면서도 뒤돌아서면 혀를 쯧쯧 차곤 했지요.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쯧쯧 살이 포동포동 오르는 걸 보니 제삿날이 멀지 않은 게야. 마님께서 액바지로 데려온 거라잖아. 불쌍한 것. 하인들 중 나이 지긋한 박서방은 특히 무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40평생을 김대감 댁에서 일한 그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무영도 바보가 아닌지라 집안의 공기가 왠지 무겁고 서늘하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님은 무영을 병든 아들 석주에게 데려갔습니다. 석주야, 동생이 생겼단다. 인사하거라. 방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방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소년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지요. 15살 석주는 병을 앓는 중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석주는 어려서부터 금지옥엽으로 자란 탓에 몸은 허약했지만 성격은 포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하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아이였지요. 무영을 보는 석주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형님, 무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무영이 공손하게 절을 올리자 석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즉, 중놈 주제에 감히 내 동생이라고? 어머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석주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란다. 무영이는 내 동생이.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석주가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자 해마님은 황급히 무영을 데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무영은 형이 왜 자기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요. 그날부터 석주는 기력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무영을 불렀습니다. 야, 대머리, 물 떠와라. 네, 형님. 무영이 물을 떠오면 석주는 한 모금 마시고는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물이 너무 뜨겁잖아. 다시 떠와. 죄송합니다, 형님. 다시 물을 떠오면 이번엔 또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너무 미지근해. 이 멍청한 놈이 물 하나 제대로 못 떠와. 무영이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가며 수발을 들어도 석주의 구박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석주가 등이 가렵다며 무영을 불렀지요. 야, 이리 와서 내 등 긁어줘. 네, 형님. 무영이 조심스럽게 석주의 등을 긁어주자 석주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아파. 손톱으로 살을 파낼 셈이냐? 이 멍청한 놈이 감히 누구 몸에 생채기를 내. 석주는 끓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무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무영의 하얀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아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즉, 꼴도 보기 싫어. 썩 나가. 이런 일이 반복되었지만 무영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산사에서 배운 인내심이 아니었다면 벌써 도망쳤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어느 날은 석주가 쓴 약을 먹기 싫다며 약탕기를 무영에게 집어던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따위 쓴 약을 나더러 먹으라고. 너나 처먹어라. 아, 뜨거워. 검은 약재가 무영의 하얀 얼굴과 비단 옷을 흉하게 적셨습니다. 살이 벌겋게 익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무영은 합장하고 나지막이 연부를 외웠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해마님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내 놈이 우리 석주의 화를 다 받아내거라. 내가 고통받을수록 우리 아들의 병세는 나아질 테니 말이다. 해마님에게 무영은 그저 아들의 애군을 빨아들이는 부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도 재물은 흠집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점쟁이의 말 때문이었죠. 화려한 비단옷은 수의였고 기름진 음식은 제사상에 오를 재물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이 지나갔습니다. 무영이 김대감 댁에 온 지 어느덧 열흘이 되어갔지요. 마당에서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우리 석주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마침내 점쟁이가 일러준 보름달 뜨는 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컴컴했지요. 마당의 까치들도 불안한 듯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마님은 새벽부터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마흔을 훌쩍 넘긴 그녀는 비단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지요. 부디 오늘 밤 저승사자가 저 아이를 데려가고 우리 석주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사랑채에서는 김대감이 불안한 얼굴로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던 그는 마침내 안채로 향했습니다. 부인, 정녕 오늘 밤입니까? 그렇습니다. 점쟁이가 보름달 뜨는 오늘 밤이라 했으니, 즉, 하늘이 우리를 용서하시길 바랄 뿐이요. 김대감은 5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의 자식이라 해도 7살짜리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편할 리 없었지요. 하지만 외동아들 석주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마님은 무영을 불렀습니다. 무영아, 이리 오너라. 네, 어머니. 무영은 여전히 해맑은 얼굴로 마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열흘 동안 형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아이였지요.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형이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목욕을 해야 한다. 목욕요? 그저께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라. 형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니 내가 깨끗한 몸으로 형님 곁을 지켜야 한다. 마님은 무영을 목욕간으로 데려가 정성스럽게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에 약초를 우려넣고 아이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었지요. 무영은 어머니가 직접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기뻤습니다. 목욕을 마친 무영에게 마님은 새하얀 소복을 입혔습니다. 깨끗한 흰색 저고리와 바지였지요. 무영은 새 옷을 입고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옷 참 깨끗해요. 그래, 잘 어울린다. 마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무영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무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미안하다, 아가. 하지만 내가 우리 석주를 대신 가야 한다. 너는 연고도 없는 아이니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거라. 해가 지자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지요. 저녁상을 받은 무영은 평소보다 푸짐한 음식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기 반찬에 떡까지 나왔으니까요.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그냥 잘 먹거라. 무영은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산에서 나물죽만 먹던 아이에게 이런 음식은 여전히 꿈만 같았지요. 저녁을 먹고 나자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우르릉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무영아, 네 어머니. 오늘 밤은 형님 방에서 함께 자거라. 형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니 내가 곁에서 지켜드려야 한다. 정말요? 제가 형님 곁에 있어도 되나요? 무영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형에게 구박만 받았지만 형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던 거지요. 마님은 무영의 손을 잡고 석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번개가 번쩍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석주의 방문을 열자 기괴한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방 안 사방 벽에는 붉은 글씨로 쓴 부적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지요. 석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15살 석주는 창백한 얼굴에 식은 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무영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포악한 성격의 아이였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자 무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석주야, 오늘 밤 무영이가 내 곁을 지켜줄 게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쉿, 아무 말 말고 눈 꼭 감고 있거라. 숨소리도 내지 마라. 마님은 무영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무영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형님, 제가 오늘 밤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너는 석주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해마님이 재빨리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쇠로 된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버렸지요. 쿵, 철커덕, 무거운 쇳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영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문이 안 열려요. 무영이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석주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고 무영은 잠긴 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어머니, 무서워요. 밖에서는 해마님이 사랑채 마루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를 맞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이 애군이 저 아이에게 옮겨가고 우리 귀한 석주는 살려주시옵소서.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노하여 죄인을 벌하러 내려오는 듯 했지요. 방 안의 두 아이는 서로 다른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죽음의 공포에, 한 명은 버림받은 공포에 말입니다. 김대감은 사랑채 처마 밑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담뱃대를 물고 있었지만 연기는 한 모금도 들이키지 못했지요. 밤은 점점 깊어갔고 천둥 번개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 듯 울려 퍼졌지요. 우르릉 쾅. 번개가 번쩍이면서 어둠 속 김대감 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방 안에서 무영은 잠긴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살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래도 연부를 외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무영의 맑은 목소리가 천둥 소리 사이로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저쪽 구석에서는 석주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야, 대머리.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영을 불렀습니다. 석주는 평소 포악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네, 형님. 너는 무섭지도 않냐?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무영은 여전히 해맑은 얼굴이었습니다. 티 없이 맑은 눈망울에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가득했지요. 석주는 그런 무영을 보며 가슴 한편이 찔끔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니, 됐다. 석주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무영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걸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거지요. 밖에서는 해마님이 사랑채 마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0을 훌쩍 넘긴 그녀는 비를 맞으며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석주만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가 대신 가게 해주십시오. 빗물이 해마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는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지요. 김대감은 처마 밑에서 그런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수염을 쓸어내리던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인, 들어오시오. 병이 나겠소. 안 됩니다. 오늘 밤이 지나야 우리 석주가 삽니다. 해마님은 고개를 흔들며
계속 기도를 올렸습니다. 김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사랑채 안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천둥 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노하여 땅으로 내려오는 듯 했지요.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괴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형님, 제가 곁에 가도 될까요? 무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주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영은 석주가 누운 곳으로 다가가 이불 옆에 앉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다. 석주가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방긋 웃으며 석주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석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영을 괴롭혔는지, 뺨을 때리고 욕을 했는지. 그런데도 무영은 여전히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며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석주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세상이 하얗게 변하더니 귀청을 찢을 듯한 굉음이 터졌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벼락이 사랑채 지붕을 강타한 거지요. 불덩이가 번쩍이며 기와를 날려버렸습니다. 으악! 석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영은 놀라 눈을 꼭 감고 연부를 외웠지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영의 몸 주변으로 은은한 빛이 감돌기 시작한 겁니다. 부처님께 바친 맑고 깨끗한 영혼이 내뿜는 기운이었을까요? 벼락은 무영을 피해 방 안을 휘돌다가 석주의 머리맡을 내리쳤습니다. 으악! 석주가 눈을 부릅뜬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활처럼 휘어지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졌지요.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밖에서 기도하던 마님이 벼락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석주야. 마님은 휘청거리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지요. 석주야, 우리 아들. 방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영은 가부좌를 튼 채 평온한 얼굴로 연부를 외고 있었지요. 하얀 소복에는 그을음 하나 묻지 않았고 아이의 몸 주변으로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무영이 맑은 눈을 뜨며 마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구석에 쓰러져 있는 석주였습니다. 히히, 도깨비다. 도깨비가 춤을 춘다. 석주는 입가에 거품을 문 채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바지는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마님이 석주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석주는 제 어미도 알아보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었지요. 김대감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오? 석주가, 우리 석주가. 김대감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0평생을 살면서 이런 참혹한 광경은 처음이었지요. 하늘이 내린 벼락은 맑은 영혼을 가진 무영을 비껴가 탐욕과 도끼로 가득 찬 석주의 머리맡에 떨어진 것입니다. 액바지로 쓴 무영의 기운이 너무나 맑아 사악한 애군이 튕겨나와 본래의 주인인 석주를 쳐버린 꼴이었지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김대감 댁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석주야, 정신 차려라. 내 아들. 마님이 석주를 흔들어 깨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석주는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지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헛웃음만 지어댔습니다. 히히,
불덩이가 날 잡으러 온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석주야. 김대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50평생 위엄을 지키던 그였지만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 그만 무릎이 꺾이고 말았지요. 검은 수염을 한 손으로 움켜쥐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것이 무슨 벌이옵니까? 방 한쪽에서는 무영이 여전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하얀 소복에는 그을음 한 점 묻지 않았고 맑은 눈망울로 두 어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형님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무영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해마님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이가 저렇게 무사한데 정작 살리려던 아들은 미쳐버렸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 때문이다. 내가 욕심을 부렸기에. 해마님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을 훌쩍 넘긴 그녀는 그날 밤 머리카락이 반백으로 변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였지요. 동이 틀 무렵 김대감은 급히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60이 넘은 백발의 의원이 석주를 진맥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아무리 어려워도 고쳐야 하지 않겠소. 대감마님, 이 아이는 혼이 반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벼락을 맞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천벌이옵니다. 의원의 말에 김대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 뿐이었지요.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하인들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액바지로 아이를 데려왔다가 하늘의 벼락을 맞았대. 아이고, 그래서 도련님이 미쳤다는구먼. 천벌이지, 천벌. 죄 없는 아이를 죽이려다 화를 입은 거야.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 댁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그 이야기가 화제였지요. 사흘이 지나자 집안의 하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40평생 김대감 댁에서 일하던 박서방이 김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떠나면 누가 농사를 관리한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 계속 있다간 저희 가족까지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김대감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인정 많던 박서방마저 떠난다면 다른 하인들은 더더욱 막을 도리가 없었지요. 결국 10명이 넘던 하인들이 사흘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넓은 저택은 텅 비어가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낙엽만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해마님은 그 충격으로 자리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는 벗어던지고 누런 무명옷만 걸친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 볼이 쏙 들어갔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석주야,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해마님은 밤낮으로 석주를 불러댔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제 어미조차 알아보지 못했지요. 누구야? 저리가. 귀신이야. 석주가 해마님을 밀쳐내면 마님은 방 한구석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대감도 하루아침에 늙어버렸습니다. 항상 단정했던 검은 수염은 이제 거칠게 자라 너덜거렸고 비단 도포 대신 평상복 차림으로 집안을 떠돌았지요. 계산이 빠르고 인색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담뱃대만 물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내가 잘못된 욕심을 부렸구나. 그때 무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7살 아이는
두 손으로 물그릇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대감어른, 물 한 그릇 드세요. 김대감은 무영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내가 어찌 나 같은 놈에게 어른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잖아요. 은혜를 갚아야지요. 무영의 맑은 눈망울에는 원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순수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대감이 무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50평생 처음으로 남에게 사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석주의 광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요. 불이야, 불이 난다. 다 타버려. 으악, 저승사자가 온다. 저리가. 그 비명소리에 남은 하인들마저 벌벌 떨었습니다. 어떤 날은 석주가 마당으로 뛰쳐나와 허공을 향해 돌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거기 있지. 내가 본다고. 히히. 김대감과 남은 하인들이 달려가 석주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15살 아이였지만 미친 힘은 어른 못지않았지요. 석주야, 진정해라. 나요. 저것들이 날 잡으러 왔어. 무영은 그런 형의 모습을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했지요. 부처님, 형님을 낫게 해주세요. 무명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갔지만 하늘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자 김대감 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이 고을 제일가는 부잣집이었지만 이제는 하인도 제대로 없는 텅 빈 저택이 되어버렸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김대감 댁에는 봄 기운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해마님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40을 훌쩍 넘긴 그녀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숨조차 가쁘게 내쉬었지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베개에 흩어져 있었고 한때 기품 있던 얼굴은 해골처럼 움푹 파였습니다. 석주야. 해마님은 희미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 건너편 방에서는 석주의 미친 웃음소리만 들려왔지요. 히히, 불이야. 모두 타버려. 무영은 해마님의 머리맡에 앉아 미음을 떠먹이려 애썼습니다. 7살 아이는 이제 8살이 되었지만 고된 일을 하느라 키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마님, 조금만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죠. 무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해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이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마님,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무영은 여전히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해마님은 그 맑은 눈망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죄다. 그날 저녁 해마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김대감을 불렀습니다. 영감, 부인 무슨 말이라도 하려오? 김대감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부드럽던 손은 이제 뼈만 남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무영이를 부디 잘 돌봐주시오. 저 아이는 우리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요. 알겠소, 부인. 걱정 말고 푹 쉬시오. 석주는 우리가 받을 업보를 대신 받고 있는 게야. 하늘이 노하신 거지. 해마님이 허공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무영아, 용서해다오. 다음 생에는 진짜 내 어미가 되고 싶구나. 그것이 해마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숨이 끊어졌지요. 부인,
부인. 김대감이 부인을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46의 나이로 마님은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님, 마님. 무영이 마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지만 무영에게는 생전 처음 만난 어머니였으니까요.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인도 없고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벌받은 집안이라며 발길조차 하지 않았지요. 마님이 죽자 석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미친 소리만 짓거렸습니다. 어미가 어디 갔어? 나를 버렸어. 석주야, 어미는 돌아가셨다. 김대감이 아들에게 말했지만 석주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졌지요. 거짓말. 다들 거짓말쟁이야. 으악. 그날 밤 석주는 방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나온 것이었지요. 다 태워버려. 이 집을 불태워야 해. 석주는 부엌으로 달려가 불씨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대감과 무영이 황급히 달려가 석주를 막았습니다. 석주야, 안 된다. 나란 말이야.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석주를 방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물쇠도 소용없었습니다. 석주는 또다시 문을 부수고 나올 게 뻔했지요. 김대감은 결국 석주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에게 쇠사슬을 채우는 그 순간 김대감은 통곡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석주를 그냥 놔두면 집에 불을 지르거나 더 큰 사고를 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김대감은 무영을 불렀습니다. 무영아, 이리 오너라. 네, 대감어른. 무영이 다가가자 김대감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50을 훌쩍 넘긴 김대감의 손은 거칠고 떨렸지요. 무영아, 너는 이제 이 집을 떠나는 게 좋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안은 이제 끝이다. 너까지 여기 있으면 너도 불행해질 게다. 김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영은 고개를 저었지요. 싫어요. 저는 대감어른과 형님을 돌봐야 해요. 착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그때 석주의 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나가란 말이야. 이 집은 내 거야. 석주가 쇠사슬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봄은 왔지만 김대감 댁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미친 아들과 늙어가는 아버지, 그리고 순수한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으며 담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이 고을 제일가는 부잣집이었던 김대감 댁은 이제 폐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대문을 나선 무영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지요. 아이의 어깨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달랑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무영은 막막했습니다. 김대감이 말한 예전에 살았던 절이 어디인지도 몰랐고 혼자서 살아본 적도 없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절에서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무영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장사꾼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아저씨, 혹시 먹을 거나 일 시켜주실 수 없나요? 무영이 한 채소 장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40줄의 채소 장수는 무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요,
밥만 주시면 열심히 일할게요. 꼬마는 가거라. 일손이 필요 없어. 제발요, 밥만 주시면 열심히 일할게요. 무영이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장수는 손을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무영은 다른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지요. 밤이 되자 무영은 장터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와 몸을 떨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산에서 지낼 때도 이렇게 춥지 않았나 싶었지요. 다음 날 아침 무영은 배가 고파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하루를 굶은 것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우물가로 가서 물로 배를 채웠지요. 얘야, 너 어디서 왔니? 한 할머니가 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어머나 가련하기도 하지. 이것 좀 먹어라.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찐 감자 2개를 꺼내 무영에게 건넸습니다. 무영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감자를 받아 먹었지요. 뜨거운 감자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불쌍한 것. 이 근처에 큰 상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심부름꾼이라도 해보거라. 할머니의 말을 듣고 무영은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큰 기와집에는 송상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지요. 무영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50줄의 송 주인이었습니다. 단정한 도포를 입고 회색 수염을 기른 그는 무영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냐, 꼬마. 저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밥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영이 고개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송 주인은 한참을 무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 한번 써보지. 다만 게으름 피우면 당장 내쫓을 테니 알아서 해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무영은 송상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짐을 나르는 일을 했지요. 8살 아이가 하기엔 벅찬 일이었지만 무영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송 주인은 무영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런 끈기라니. 석 달이 지나자 송 주인은 무영을 곁에 두고 장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총명했습니다. 한 번 가르친 것은 바로 이해했고 숫자 계산도 빨랐지요. 주인어른, 이 비단을 한양에 가져가면 이윤이 2배는 됩니다. 오, 내가 어찌 그걸 아느냐. 시장 상황을 보니 한양에서는 이 색깔의 비단이 귀하다고 들었습니다. 송 주인은 무영의 말대로 했고 정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부터 송 주인은 무영을 아들처럼 여기며 장사의 모든 것을 가르쳤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15살 청년이 되었고 이제는 송상단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에는 의젓함이 배어 있었지요. 무영아, 너는 이제 나보다 장사를 더 잘하는구나. 주인어른 덕분입니다. 무영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지요. 송 주인은 그런 무영이 대견했습니다. 한편 김대감 댁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김대감은 무영을 내쫓은 지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석주는 혼자 남게 되었지요. 땅과 집은 모두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16살이 된 석주는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한때 이 고을 제일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그는 이제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되어버렸지요.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석주는 장터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지요. 저게 그 김대감 댁 도련님이라며.
천벌을 받은 거지, 뭐. 석주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대감 댁을 누가 샀대. 부자 상인이 샀다던데. 석주는 그 소문을 듣고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냄새나는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화려한 행차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군중 틈에 섞여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가마에서 한 청년이 내렸습니다. 훤칠한 키에 귀티가 흐르는 얼굴, 그리고 맑고 깊은 눈동자. 석주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영이. 석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쫓아낸 그 어린 동자승이 이제는 당당한 청년이 되어 이 집의 주인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무영은 감격에 젖은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가족을 만났던 곳이기도 했지요. 여전하구나. 이곳은. 무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송상단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마침내 이 집을 다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석주는 무영의 눈에 띄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때 묻은 얼굴, 누더기를 걸친 모습이었지요. 한때 자신을 괴롭히던 형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님, 무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석주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요. 오지 마. 나를 죽이러 왔구나. 형님, 저 무영입니다. 형님을 해칠 생각 없습니다. 무영이 손을 내밀었지만 석주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16살 석주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다오. 내 죄는 내가 다 안다. 내가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목숨만은. 석주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내쫓았던 무영이 이제는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주인이 되어 나타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무영은 석주를 일으켜 세우며 옷에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형님. 지난날의 원망은 이미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뭐라고? 석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의 맑은 눈망울에는 여전히 원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은혜로 갚으라 하셨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괴롭히셨지만 그것도 모두 병 때문이었지요. 무영아, 정말 나를 용서한다는 말이냐? 석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무영에게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오히려 자신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석주를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하인들에게 따뜻한 물을 준비시켜 석주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지요. 그리고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형님, 천천히 드세요. 석주는 밥상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밥상이 아니라 무영의 너그러움이었고 옷이 아니라 무영의 자비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 같은 놈을. 석주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지요. 식사를 마친 뒤 무영은 석주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을 돌보겠습니다. 무영아, 나는 내게 그토록 나쁜 짓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형제이니까요. 무영의 말에 석주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지요.
그날 밤 석주는 무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영아,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느냐? 네, 형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죽이려 했고, 괴롭혔고, 내쫓았는데. 무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스님께 배웠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요. 형님을 미워했다면 저도 형님처럼 불행해졌을 겁니다. 석주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가 부럽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지다니. 형님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후로 무영은 김대감 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공부를 시켰지요. 석주는 무영의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한때 포악했던 도련님은 이제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영을 도우며 자신의 죄를 갚으려 애썼지요. 사람들은 그 집을 보살댁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무영 도령은 진짜 부처님이 보내신 분이야. 맞아, 저런 사람이 진정한 양반이지. 애군을 막으려 데려온 아이가 진정한 복덩이가 되어 돌아온 이야기. 복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며 화는 남에게 떠넘긴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으로 남을 해하려 했던 이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지만 맑은 마음으로 용서한 무영은 모든 것을 되찾았지요. 저녁 무렵 무영과 석주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형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돕는 것이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한때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